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걸 4월 되니까 아주 세상이 요란합니다. 과거에 T.S. 엘리어트는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4월 16일 날 되면은 또 세월호를 또 상기시키는 그런 아주 마음이 서산한 계절에다가 최근에는 또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이제 떠들썩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N, 로컬, 파워 뉴스는 그러한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제대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가 창조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좀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 선진국가들은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창조 경제 정책으로 끌고 나가야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왜 창조 경제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또한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여러 시청자들을 모시고 앞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창조 경제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냐 하는 데서 경제학자로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928년 29년부터 시작된,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1938년도까지 시작되었던 끝났던 세계 대공황도 10년이 길었습니다. 장기 파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글로벌 금융 혹은 경제 위기가 과거 세계 대공황하고는 반드시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10년은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나중에 그 정상적인 경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벌써 지금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되고 지금 2015년에 한 7년이 경과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적어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은 더욱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또한 재정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란 것은 통화량을 공급해 가지고 금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투자와 소비에 자극을 줘가 바람직한 경기 상황으로 유도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통화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화가 바로 지금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금 이제 돈맥 경화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제대로의 투자처를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기 부동 자금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지금 그렇고, 그게 또 능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을 주고 등등 이런. 그리고 또한 재정 정책은 지금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재정 적자가 되고 국가 부채로 또 연결이 되고, 이래서 두 가지의 고유 전통적인 정책이 지금 그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그것은 산업정책입니다. 그러면 산업정책은 또한 어떠한 그 산업정책을 말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테크노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니까 기술 경제 정책, 그런
테크노 기술과 경제를 결합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술 경제 이론에 쭉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게 슈페터가 말하는 1942년도에부터 논문이 저서가 쏟아져 나왔던 그게 이제 기술 경제 이론 학파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 하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장기 지금의 경기 침체 현상을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경제가 이렇게 호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하강해가지고 침체되가 또 불황으로 갔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칼막스만 하더라도 칼막스가 1818년에서 1883년도에 사망했는데 칼막스는 분명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체 내 모순에 의해서 필히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칼막스가 못 보고 자기 자본론을 이제 펼치는 건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1883년도에 바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1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을 추동한 그런 건데 에너지원의 변화가 바로 전기기관차에서 석유와 또 전기와 이러한 거로 바뀌고 또한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제조하고 앤드루 카네기가 강철공업을 만들고 신소재, 인공 염료, 플라스틱, 인조, 섬유 이런 게 막 나오고 이 자본주의 경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뭔가면은 불황에서 다시 호황으로 전환을 하는 그 계기가 바로 기술 혁신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막스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필히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막스가 기술 혁신을 간과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계급 투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만큼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그런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정책화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 경제 발전 전략인데 테크노 경제 발전 전략은 중국에서도 과교 입국이라고 있듯이 과학과 기술, 교육 이게 혼합이 돼서 국가 경쟁력을 창출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한 국가의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성장과 복지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 수지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세 마리 토끼를 다 지금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서독이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대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증할 성장과 분배와 안정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상수지 흑자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경쟁력이죠.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비가격 경쟁력인데, 비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환율, 금리, 물가 이런 것을 제외한 이 품질가,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뭐 앱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가격하고는 따로의 비가격 경쟁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품질이 이제 직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품질을 향상하고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체 기술 개발도 있고 선진 기술을 또 도입해가 소화, 흡수, 결항, 토착화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이 기술을 도입했던 개발을 했던 이 기술을 기업 간에 산업 간에 확산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 선진 기술 도입, 그리고 산업 간 기술 확산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초과학 위에 그 바탕으로 자체 기술 개발 또 선진 기술 도입을 이해를 하고 토착화를 시킬 것인데, 기초과학이 그걸 또 육성하는 것은 교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의 바탕 둔 기초과학, 이것과 또한 기술혁신, 그러고 신상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경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저희 과학기술 입국론이었습니다. 테크노 경제 발전 전략 이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기술 개발을 그러면 하면은 연구개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뭐 기업이 해야 되고 대학이 해야 되고 또한 정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산학 연정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국가혁신 체제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발명과 개발을, 혁신을 또한 이렇게 촉진하는 그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세제라든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국가혁신 시스템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또한 자체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경쟁력과 개발 경쟁력, 그리고 제조 경쟁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 그리고 고객 또 이제 충성도, 고객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재무 성과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렇게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제 창조 경제와 또한 기업 수준에서의 또한 자체 경쟁력 확보, 뭐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대구의 신창조 경제의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운타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UNCTAD라는, 그게 2010년도에 창조산업이라는 그러한 그 보고서를 지금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운타드가 이 창조 경제를, 창조 산업을 세계적인 유엔의 차원에서 지금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전 개도국에 독려하고 있는,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이제 지금 창조 경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이행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이제 1998년도부터 창조경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산업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한 13개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광고, 건축, 미술, 골동품, 공예품, 디자이너의 패션, 영화, 비디오 이런 등등을 창조 산업의 분야로 영국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은 창조 산업, 창조 경제를 창조 산업에 역점을 두면서 창조 산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문화 창조 산업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은 이 사업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건산업, 문화 창조 산업 이런 등등을 새로운 분야의 고용 창출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는 스포츠 산업을 특히 창조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 아주 우리 이웃 나라라서 지금 하여튼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나라가 일본인데 2010년 6월 달에 발표한 창조 산업으로서 7개 전략적인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조 산업을 일본이 지금 정의하는 것은 가격이 아닌 창조성이라는 부가가치에 의해서 시장에서 선택되는 제품, 서비스,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일본은 지금 현재 창조 산업의 범위를 패션, 음식, 컨텐츠, 그리고 지역 토산품, 주거, 관광 이쪽에 대해서 지금 창조 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이제 창조 산업 대신에 창조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글로벌 창조 허브로 육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핀란드와 일본처럼 이 창조 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글로벌화의 창조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박근혜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은 2013년도에 정리가 된 건데 이걸 보면은 기술 산업으로서는 정통 통신 콘텐츠 산업의 ICT죠.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 이 안에 이제 글로벌, 컬러, 콘텐츠, 게임, 음악,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 뭐 이런 등등. 심지어 미디어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인터넷 신산업,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산업으로서는 보건, 의료, 제조 서비스업, 고령 신화 산업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으로서는 구조 고도화의 지식 제조업, 융합 산업, 그리고 시장 선도용 소재 부품, 나노 소재, 차세대 전력 반도체, 첨단 센서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탄소 소재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기타 고용 창출력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업, 해양 산업, 수산업, 물류 해운 교통 산업, 해외 건설 플랜트 원전 산업 뭐 이런 등등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창조 산업은 범위가 너무나도 지금 이제 강범위한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다. 뭐 이런 것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당장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장기 불황에서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호황은 못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창조경제 산업 자체가 또 창조경제가 또 벤처를 육성하고 또한 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현재 많이 치우치고 그리고 신산업을 이제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또 여러 지금 현재 검증되지 않은 또 시장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많은 노력은 국민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벤처는 항상 우리가 육성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98%가 99%가 바로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은 항상 육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경기를 빨리 회복시킨다는 목적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하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대기업이 제가 목이 말라서 제가 지금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또 현대자동차 등등 또 SK그룹, LG그룹 이런 우리나라의 유수한 재벌 기업들이 자신이 살려고 사생결단으로 지금 현재 신성장 먹거리 산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의 한국 대기업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먹거리 산업이 바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창조경제 정책의 하나의 초점 역점 분야로 우리가 연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런 전략적인 산업과 그러고 1차, 2차, 3차 밴더와 관련돼 가지고 또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이렇게 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들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늪에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추진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눈여겨봐와 그동안 조사한 바를 보고를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최첨단 3비트 V낸드 차원 수직 구조 반도체를 지금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정말 성능이 좋은 세계 최초의 지금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V낸드 공정은 반도체 셀을 수평으로 이렇게 쌓는 대신에 수직으로 쌓아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이는 아주 삼성의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소비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지고 수명도 2 내지 10배가 늘어난다는 그러한 진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 이 공장이 3비트 V낸드 프레시 이 제품이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 공장에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삼성의 전략이 바로 중국 시안 공장에서 1세대 V낸드 프레시 제품을 생산하고 있듯이 또 이것도 그쪽으로 갈 그런 계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중국의 기술을 또 유출당하는 물론 중국이 아무리 해봐도 삼성의 이 기술을 못 따라온다. 저가 따라올 만하면은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내놓겠다. 이런 또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에 또 관세를 또 얻어맞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또 잃어버리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중국에 또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서
공장을 차리겠다 하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을 이러한 것을 보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아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 세계 최초의 부유식 LNG 생산 설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길이가 488m고 무게는 26만 5천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배를 여기 삼성이 중공업이 바로 그 네덜란드와 영국 합작의 세계적인 정유회사 로열 더치 쉘에 주문을 해가지고 프리루드 LNG 선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국가의 창조 경제 산업으로 우리가 조선 강국의 위상을 빨리 확고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배를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1, 2차, 3차 밴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나라의 창조산업을 가야 될 저는 기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벤처나 중소기업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LG전자, 이노텍, 하의,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뭐하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EV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이거는 생명인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전자, LG 이노텍, LG 화학에서 달라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라는 새로운 지평선에 우리가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진출할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는 데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잘 아는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와 스마트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사 없는 그러한 무인 자동차 시대를 지금 열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만 하더라도 리튬을 직접 추출 기술을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신소재 문제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부디 이 포스코가 성공하여 주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또 하나그룹이 태양광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그리고 셀, 모듈, 발전 시스템. 그래서 하나그룹이 에너지의 지금의 특화 산업으로 지금 출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독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특화 산업으로.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ICT를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가속화해가지고 또 그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가 기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고화질 기가 TV와 융합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KT-MBG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KT가 또 하고 있고요. GSEPS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9개 그룹이 제대로만 그네들이 전사적으로 달라들고 있는 이 전략적인 사업이 성공만 되어도 저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메모리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4,800만 명의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벤처를 육성한다고 그래서 벤처 자금을 쏟아붓고 그러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또 자금 융자를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저는 이 대기업의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에 뭔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바로 여러 가지 정부 규제 관련 사업에 있어가지고 규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감히 그 규제를 풀어주고, 또한 그네들이 사내 보금을 이런 거 R&D 연구 개발 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친기업적인 그러한 정책을 창조경제의 차원에서 저는 밀고 나가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또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페이퍼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TV를 좀 많이 본다고 밤늦게까지 조금 좀 눈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창조 경제 정책이 일면 그 대기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부품 산업을 저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조립 가공 형태 있죠. 대기업이 예를 들면은 조립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완제품을 조립 가공하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부품이 소재가 필요한데, 이 부품 소재가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면은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죠. 오히려 바람직하죠. 대기업의 수출 성장이 바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거고, 심지어는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생 전략인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출하는 데 필요한 부품 소재를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조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대기업이 국가적으로 잘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시장에 가가지고 품질 경쟁력을 쌓아야 되고 국가 경쟁력을, 제품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의 실력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 낙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여왔고요. 심지어는 이 부품 소재는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전체 무역수지 적자를 능가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이 항아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있다면은 빵구가 이만큼 뚫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산업의 가장 지금 허점인
이 빵구 난 우리 물동이를 땡우는, 땜질하는 이거부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빵구가 나 있으니까 물을 부으면 그냥 새어버린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의 수입, 바로 그 기술 격차로 인해서 수입이 어전돼 있고 그게 무역 수입 적자의 원흉이 돼 있는데, 이 분야에 우리나라가 창조 산업으로 바로 부품 소재에 역점을 두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국내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와 대기업의 완제품 조립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의 모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이 자기들의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전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매도 하고, 그래서 그네들은 그 1, 2차 벤더들은 안심하고, 왜냐하면 제품 개발된 거를 기술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정혁신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는 그러한 협력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갑질이다, 어리당하는 그러한 형태가 일본은 아닙니다. 그런 산업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오늘날까지 부품 소재, 세계를 상대로 한 부품 소재 국가로 발돋움이 됐고, 지난번에 고베 지진 때만 하더라도 일본 국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야단이 났는데, 일본 사람들보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가가지고 괜찮으냐고 위로하고 확인하고 올 정도입니다. 왜? 일본 부품 소재가 공급이 안 되면은 지진으로 세계 경제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 경기를 지금 불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으로만 우리가 창조 경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맹점인 취약점인 부품 소재, 그거를 국산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한일 간 산업기술 협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를 했지만, 또 우리가 많은 덕을 봤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을 바로 산업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산화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FTA,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기술을 협입하는 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새로운 FTA 전략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 한중일 FTA가 지금 많은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는 일본과의 산업기술 협력에 국가적인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기술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한국 바로 옆에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 그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을 일본도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일본이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지금 이제 산업 발전의 역사가 오래됐고,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한국이 한령도와 협력의 가능성이 이점이 더 많다고 일본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한일 외교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독도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이야기는 안 됩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문제고,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일본도 원하는 그러한 산업기술 협력으로 감히 그 외교에게도 아주 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